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수양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전쟁과 대운하에 미친 중국 최악의 폭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입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지었고 전혜선이 옮겼고 역사 비평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수나라의 역사를 다룬 책이죠. 특히 문제와 양제를 중심으로 수나라의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수나라는 굉장히 잘 정비된 통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수나라의 통치 제도는 그대로 당나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수나라의 통치 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제예요. 그 이전까지는 구품 중정제라고 해서 중앙에서 중정관을 지방으로 보내요. 그래서 지방의 숨은 인재를 찾아서 9개의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중앙에 추천을 하면 중앙에서 그 관리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가 구품 중정제도였는데, 이 중정관이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는 힘센 가문들이 있죠. 이 지방 호족들이 있죠. 그죠? 이 호족들이 중정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관리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방 호족이 중앙 관리를 독점하게 되고 특정 가문이 문벌 귀족화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황제에 관한은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수나라 때는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해요. 일정한 시험을 거쳐 능력을 평가하고 그중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관리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임명된 관리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임명해준 그 임명권자인 황제에게 충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과거 제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과거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이 중요해지는데 이 수나라도 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답안지를 사본으로 심사관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그대로 응시자의 답안지가 그대로 심사관한테 넘어가면 이 심사관이 필체를 통해서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우려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본 형태로 심사관한테 넘겨져요. 답안지가. 그 다음에 이름도 당연히 지우고 좌석 번호만 매겨서 그렇게 답안지를 주면 그 사본 형태의 답안지를 가지고 심사관이 판정을 내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운영됐던 제도가 과거 제도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의 토지 제도가 균전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나라가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그 토지를 근거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제도, 세금을 거두는 제도가 조용조입니다. 먼저 토지세를 거두겠죠. 토지를 나눠줬으니까 그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면 토지세, 그게 조.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겠죠. 이게 용.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거두어들여요. 이게 조. 그래서 조, 용, 조의 조세 제도를 운영했던 게 수나라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군사제도로 부병제를 운영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죠. 그럼 그 백성들은 그 토지를 갖고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지 않는 시기,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가 되거나 혹은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하는 국가 위급 시에, 오케이, 이때 이 농민을 병사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부병제가 돼요. 농병 일치제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죠? 오케이. 요런 제도를 갖췄던 나라가 이 수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수나라는 38년 만에 나라가 끝장이 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나라를 연 황제가 수나라를 건국한 황제가 수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문제의 아들이 수양제가 되는데 이 수양제가 이제 나라를 들어 먹어요. 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이 수문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책에서는 이 수문제를 명군이다. 뛰어난 황제, 명군이라고 칭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적으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을 시키죠. 그죠? 그 통일의 업적이
수문제의 업적이에요. 업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거제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조세제도 같은 것들, 이런 제도를 정비를 하는데 이 정비된 제도의 혜택을 누가 볼까요? 황제도 볼 거예요, 물론. 근데 백성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수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부담을 좀 가볍게 낮춰줘요. 오케이.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좀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풍요로워졌다고 할까 고통을 좀 덜 겪게끔 그렇게 수문제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이게 바로 또한 수문제의 업적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수문제를 명군이라 칭한다. 명군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수문제의 아들이 수양제입니다. 수양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중국 최악의 폭군입니다. 네? 음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어떤 폭력적이고 이런 중국 최악의 폭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수양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근본부터 악한 인간은 아니다. 단지 평범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약점을 가진 인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당시의 시대는 어떤 꿈꾸는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이상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힘 있는 자들이 각자 다투면서 권력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남용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황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많은 폭군 중에 하나가 누구일 뿐이다. 수양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수양제가 나라를 어떻게 이제 들어먹느냐? 수나라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과도한 토목공사와 무리한 전쟁. 요 두 가지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수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수나라 멸망의 어떤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무리한 토목공사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운하죠. 수양제는 그 앞서 진시 황제에 이어 대운하를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중국의 대운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자, 중국이 통일된 이상 언제가 됐든 누구가 됐든 어쨌든 대운하는 건설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당시는 농업경제 사회예요. 그래서 농업이 주된 산업인데 농업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죠?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기후는 어떻게 분포가 되죠? 위도에 평행하게 분포되기 마련이죠. 그죠?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적도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그 뒤에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기후대는 위도와 평행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농업 생산물도 위도에 따라서 생산이 될 겁니다. 적도 지방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다를 테고 온대 지방, 냉대 지방에서 나오는 농업 생산물이 다르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기후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프라블럼이에요. 오케이. 중국의 지형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요. 서고 동저형의 지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자, 농업 생산물은 남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그러면은 자, 남북으로 나타나는 농업 서로 남북으로 다르게 생산되는 농업 생산물이 이동이 되고 교육이 되면 그 방향은 남북 방향일 텐데 강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강은 오히려 남북 간의 물자의 이동과 교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죠. 그죠? 그래서 동서로 흐르는 강과 강을 남북으로 연결시키는 대운하 건설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통일된 중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운하는
중국이 통일된 이상 그게 언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어쨌든 대운하는 건설이 됐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황제가 직접 나가서 대운하를 건설할 게 아니니까 백성들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그 수준에서 노역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노역을 시킨 것.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죠. 그죠? 책에 보면은 노역을 시키는 그 백성 숫자 단위가 막 200만, 100만, 100만 막 이런 숫자로 나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남자들을 징발하는 것만으로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여자까지 징발해서 노역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어떤 폭정의 근거로서 여성의 노역 징발을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프라블럼은 그렇게 대운하가 건설이 됐으면 그 대운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백성들의 어떤 물질적 경제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데 썼으면 좋았는데 이 수양제는 이 운하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사치와 향락에 이용을 해요. 이제 그 자신의 사치와 향락,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과시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예들을 보여줘요. 일단 황제가 타는 데를 용선이라고 하는데 용선은 이 수양제가 탔던 용선의 길이가 600m래요. 높이는 14m고 그 다음에 선실은 120개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황제가 타는 배인데 황후가 타는 배도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갖춘 배를 황후를 위한 배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운하를 타고 황제배가 왔다 갔다 할 때 황제배 한 대만 딸랑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죠? 이제 주위 호위하는 그런 호위함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배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많은 배들이 움직이는 그 길이가 장장 90km에 달하더라. 그 다음에 배를 젓는 군사의 수는 8만여 명에 이르더라.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그 배가 그 행렬이 지나가는 그 지방의 지방관들로 하여금 음식을 이제 갖다 바치게 했는데 양이 모자르거나 질까지도 따졌다고 해요.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바치면 이 지방관들이 그냥 처벌도 아니고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방관 입장에서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굉장히 신경 써서 황제한테 바쳤겠죠. 그죠? 결국 누가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죠.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지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는 또 하나의 원인. 무리한 고구려 공격. 총 3차례에 걸쳐 공격이 나서는데 자 1차 공격 때 군인만 113만 3,800명이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지원을 하는 인원이 그것의 2배. 이렇게 따지면 총 300만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 이 300만이 움직이면서 움직일 때 필요한 물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물자와 인원을 이끌고 공격에 나섭니다. 고구려 공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도 막히고 요동성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막혀요. 해군이 평양에 가서 공격을 했는데 패배를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자 수양대는 우문술이라는 장군에게 잘 훈련된 군대 30만을 주고 평양을 직접 공격하게 하죠. 그러나 평양에는 당시에 누가 있었죠? 4글자 이름? 을지, 문덕. 무슨 대첩? 살수, 대첩. 30만이 평양으로 공격해 들어갔는데 살아 들어간 건 2,700명에 그쳤대요. 이때 수나라가 받은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자 상상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 1차로 끝나지 않고 재차 공격 들어가요. 2차 공격이 또 이루어집니다.
수양제가 아까 운하를 건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하를 통해서 중국 각지에서부터 물자를 아주 빠르게 다시 끌어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기도 신병기도 만들고 뭐 기계화 부대까지 만들었대요. 그래서 2차로 고구려를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죠. 그죠? 고구려의 저항은 계속되고 덧붙여 후방에서 양현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2차 공격도 결국에는 무위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걸로 안 끝나고 또 3차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끈질기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이 3차 공격 때는 이미 수나라 곳곳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대요. 그래서 제대로 상황만 파악했으면 3차 공격은 불가능한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상황을 신중하게 점검하지 못한 상태에서 3차 공격을 진행을 해요. 하지만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군인조차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걸 아주 그냥 여실하게 그 모습을 이제 수양제가 보고 다시 한번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수양제의 무리한 고구려 공격의 스토리인데 이런 공격,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수양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한번 실패를 보면 그 실패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시도할 건지 아니면 시도하지 않을 건지 뭐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 능력 있는 사람의 판단력이 될 텐데 수양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한번 실패를 하면 그 예전 실패를 만회하려고 버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 다음에 상황을 3차 공격 같은 경우에 이미 농민 반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을 결정을 하더라. 신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양제의 인물됨을 이 책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수양제는 멸망의 길로 수나라를 인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질문을 하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황제, 제도인가? 개인인가? 하는 이 질문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수문제는 아버지고 수양제는 아들이었어요. 둘 다 수나라였고 아버지와 수나라의 황제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황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황제는 명군이라는 칭송을 듣고 또 한 황제는 폭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수문제는 업적을 남기고 수양제는 폐악질을 벌려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그죠? 이런 생각 끝에 제가 갖게 된 질문이 황제, 제도인가? 개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그 원인은 첫 번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문제와 수양제의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성향의 차이가 결국에는 저런 결과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문제와 수양제의 퍼스널리티의 차이, 개성, 인성, 인품의 차이가 두 황제의 어떤 통치의 결과가 저렇게 차이 나도록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 수문제는 황제가 되기 이전에 어려운 생활을 이미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가 된 이후에도 사치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검소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잘 살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신경을 안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통치를 했던 황제. 이게 이제 수문제였고 그런 인물됨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 수양제는 일단 권력을 굉장히 탐하려고 했고 근데 그 권력을 어디 이용을 하느냐?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서 권력을 이용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백성이 겪는 고통, 괴로움에 무심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수양제의 인물됨을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수준 차이 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황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통치의 결과는 이렇게 한 인물은 나라를 세운 인물이 되고 한 인물은 나라를 들어 먹는 인물이 됐다. 이런 대답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될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차이가, 퍼스널리티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황제, 당시 수나라의 황제라는 황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책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책에서는 자, 황제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그 다음에 황제가 통치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민이 없더라고요. 뭐 수문제가 됐든 수양제가 됐든 혹은 주변 인물이 됐든 이런 고민들이 없고 그 다음에 황제가 황제의 권한을 행사할 때 지켜야 될 규범은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가와 관련된 고민 같은 것들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사람을 통제하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퍼스널리티의 차이를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게끔 혹은 그 퍼스널리티의 차이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오케이 그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자, 기본적으로 당시의 황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그 견제받지 않는 황제로서의 권력을 수문제는 귀족들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고 잘 운영하는데 그 힘을 썼다. 수문제는. 그런데 수양제는 오케이 제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수양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인적인 약점들이 그 제도를 통해서 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쁜 방향으로 그대로 나타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읽은 책 수양제, 오케이, 수양제란 책을 읽고 제가 든 생각을 이번에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뵙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